부산 사하구 감천동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 4층 원룸 402호 월세 4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 창문은 서양이라 오후에 잠깐 해가 들 뿐 대부분의 시간은 형광등 불빛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싱크대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김태연 26세.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식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지만 성적은 중하위권, 토익 점수는 600점대, 자격증이라고는 컴활 2급 하나뿐이었어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서류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어요. 오전 10시쯤 일어나서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취업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어느새 게임 포털 사이트로 넘어가 있었죠. 오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게임에 몰입했습니다. 게임은 그에게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백수였지만 게임 속에서만큼은 레벨 높은 캐릭터를 조작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길드원들과 함께 레이드를 클리어하고 랭킹전에서 승리할 때의 짜릿함은 현실의 모든 걱정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게임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 좀 찾아라라는 말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고 아버지는 용돈을 보내주면서도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핀잔을 주셨죠. 누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동생아, 너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된다. 게임이 밥 먹여주냐? 하지만 태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후 자신감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게임만이 유일한 위안이자 도피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불렀지만 태연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밤이 깊어지면 방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파란빛만이 어둠을 밝혔고 키보드와 마우스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가끔 창밖을 보면 다른 집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고 있었지만 태연만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희망 없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청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기력하고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2023년 가을, 태연의 대학 동기들은 하나둘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민수는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했고 준호는 공무원이 되었어요. 같은 과 선배인 지훈이는 SI 업체에 들어가서 야근에 시달린다고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월급쟁이가 된 자부심은 있어 보였죠. 단톡방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게임 이야기, 맛집 추천, 연애 썰로 가득했던 대화가 이제는 회사 생활 얘기, 주식 투자, 부동산 관심사로 바뀌었어요. 오늘 야근 또 확정. 상사가 정말 답답해. 펀드 수익률 어때? 그 같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연도 끼어들려고 노력했어요. 나도 요즘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허세를 부렸지만 점점 말할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이 회사 생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덧붙일 말이 없었어요. 게임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자니 눈치가 보였고 취업 준비 과정을 말하자니 실제로는 별로 한 게 없었으니까요. 결국 단톡방에서 발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읽씹이 늘어나고 가끔 이모티콘으로만 반응했죠. 친구들도 눈치챘는지 태연에게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기 시작했어요. 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 같은 안부 인사도 어색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누나에게서 들려왔어요. 3살 위인 김지영 누나가 결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동료로 연봉 5천만 원의 성실한 남자였죠. 누나는 전화를 통해 기쁜 마음을 전했지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태연아, 누나 결혼식 때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동생이 뭘 하고 있는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나에게는 자랑스럽게 소개할 동생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결혼식장에서 동생분은 어디 다니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누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소외감은 커져갔어요. 명절에 모이면 사촌들은 각자의 근황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대생인 사촌형, 교사가 된 사촌 누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촌 동생. 그 사이에서 태연만 할 말이 없었죠. 태연이는 요즘 뭐하냐? 친척들의 질문이 날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대신 답했습니다.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에요. 그때의 미묘한 침묵과 동정 어린 시선들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태연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최소화했어요. 혼자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외로움은 컸지만 그것이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거든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신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태연은 평소처럼 게임을 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게임을 만들어 볼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생각이었지만 그날 밤부터 유튜브에서 게임 개발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티로 3일 만에 게임 만들기,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게임 개발 같은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했으니까 프로그래밍 기초는 있었지만 게임 개발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일단 유니티를 다운로드했어요. 인터페이스를 보는 순간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초 튜토리얼부터 차근차근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큐브 하나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져갔죠. 문제는 모든 자료가 영어였다는 겁니다. 한국어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고 고급 기법을 배우려면 해외 포럼이나 유튜브를 뒤져야 했어요. 영어 울렁증이 있던 태연에게는 큰 장벽이었지만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하나하나 이해해 나갔습니다. 잠깐 배웠던 기억이 있었지만 게임 개발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달랐어요. 스크립트 하나 작성하는데도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해석하느라 밤을 새우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가장 큰 문제는 그래픽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캐릭터나 배경을 그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어요. 포토샵도 비싸서 구입할 수 없었고 무료 프로그램인 김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픽셀 아트부터 시작했어요. 픽셀 크기의 작은 캐릭터를 그리는데도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한 픽셀 한 픽셀 정성스럽게 찍어가며 작업했죠. 유튜브에서 픽셀 아트 강의를 찾아보고 해외 아티스트들의 작업 과정을 분석하며 기법을 익혀나갔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여전히 해야 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였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거의 7시간을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졸음을 쫓고 때로는 에너지 드링크에 의존하기도 했어요. 아침이 되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손목은 쑤셨지만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는 게임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한다고 말했어요. 게임 개발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핀잔을 들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요즘 프로그래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틀린 말도 아니었죠. 몇 달 동안 혼자서 씨름하면서 작은 2D 플랫포머 게임의 틀이 잡혀갔습니다. 점프하고 적을 피하고 아이템을 수집하는 단순한 게임이었지만 태연에게는 자신만의 세계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홀로 벌이는 개발 작업. 그것은 세상과 단절된 채 진행되는 고독한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3월 드디어 첫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인공이 픽셀 세계에서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는 스토리의 2D 플랫포머 게임이었죠. 총 20개의 스테이지, 플레이 타임은 약 2시간 정도였습니다.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물이었어요. 캐릭터 스프라이트 200여 개,
배경 타일 100여 개, BGM 5곡까지 모두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음악은 무료 프로그램인 리퍼를 사용해서 8비트 스타일로 작곡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완성도 있는 게임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팀에 게임을 등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100의 등록비를 내는 것부터 부담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모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해야 했거든요. 스팀워크스 문서를 번역기 돌려가며 해석하고 스크린샷과 트레일러 영상을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게임 설명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픽셀 세계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여행이라고 써놓고도 과연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까 걱정되었죠. 가격은 $4.99로 책정했습니다. 다른 인디게임들을 참고해서 정한 가격이었어요. 출시일은 2024년 3월 15일로 정했습니다. 게임이 스팀에 올라가는 순간 태연의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드디어 내가 만든 게임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구나.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첫 주는 매일 스팀 페이지를 확인했어요. 다운로드 수는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첫날 2건, 둘째 날 1건, 셋째 날 0건. 일주일이 지나자 총 다운로드는 고작 3건이었죠. 그나마도 무료 체험판이 아니라 실제 구매는 더 적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첫 번째 리뷰였어요. 별점 5점 만점에 2점을 받았습니다. 리뷰 내용은 간단했어요. 그래픽이 구식이고 게임 플레이가 너무 단순하고 가격 대비 가치가 없다는 그 리뷰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만든 게임이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다니 번역기로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내용은 같았어요. 며칠 후 2번째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별점 3점이었죠. 개념은 좋지만 실행이 아쉽다. 버그가 좀 있고 음악이 단조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첫 번째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웠어요. 스팀 통계를 보니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게임 페이지 방문자는 50명 정도였는데 실제 구매로 이어진 건 5%도 안 되었어요. 대부분 스크린샷 몇 장 보고는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트레일러 영상 조회수도 20회에 불과했죠. 가장 힘든 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디게임 커뮤니티에 홍보글을 올려봐도 반응이 없었어요. 유튜버들에게 게임키를 보내봤지만 답장 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다운로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총 매출은 $15, 스팀 수수료를 제외하면 $10 정도였습니다. 등록비 $100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날 밤 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자신이 만든 게임의 스팀 페이지가 떠 있었고 조회수는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6개월 동안 뭘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처음으로 뭔가를 끝까지 완성해본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던 즐거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첫 게임의 실패 후 며칠 동안 태연은 완전히 의욕을 잃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는 것조차 싫었고 다시 예전처럼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구현했을까? 이 UI,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마음속에서 다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게임이 실패한 이유를 차근차근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리뷰어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고 다른 성공한 인디게임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래픽이 너무 단조롭고 게임 플레이에 특별함이 없었으며 스토리텔링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플레이어가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했어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미있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2024년 4월 태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먼저 어떤 게임을 만들지 철저히 기획부터 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해보고 플레이어들이 어떤 요소를 원하는지 커뮤니티 글들을 읽어가며 파악했죠. 새 게임의 컨셉은 시간 조작이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시간을 되돌리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퍼즐을 해결하는 2D 플랫포머였어요. 비슷한 게임이 몇 개 있었지만
픽셀 아트 스타일로 만든 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갈아엎었어요. 캐릭터 디자인부터 완전히 새로 했습니다. 주인공은 시계 수리공으로 설정하고 각 스테이지마다 고장난 시계를 고치는 스토리로 연결했죠. 픽셀 아트 기법도 더 공부해서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고 아름다운 스프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작업 시간은 더욱 늘어났어요. 편의점 알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 그때부터 오전 10시까지 거의 9시간을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점심 먹고 잠깐 쉰 후 오후 5시까지 또 4시간,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게임 개발에 투자했어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거든요. 프로그래밍, 그래픽, 음악, 기획까지. 막힐 때마다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인디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렸지만 답변이 오기까지 며칠씩 걸렸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어요.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니까 항상 피곤했고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우다 보니 영양실조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없냐고 걱정할 정도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꼈어요. 시간 조작 메커니즘이 제대로 구현되었을 때의 희열, 아름다운 픽셀 아트가 완성되었을 때의 뿌듯함, 그런 순간들이 모든 고생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6개월 후인 2024년 10월 두 번째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0개의 스테이지에 플레이 타임 4시간, 훨씬 완성도 높은 게임이 나왔어요. 스팀에 올리기 전에 베타 테스터들에게 먼저 플레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응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정말 재미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는 피드백이 들려왔습니다. 11월 1일 두 번째 게임을 스팀에 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을 9.99달러로 올렸어요. 첫 게임보다 2배 이상 비쌌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40만원짜리 원룸 안에서 혼자 벌인 8개월간의 사투가 이제 결실을 맺을 차례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씨가 과연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그 답을 곧 알게 될 거였죠. 누구세요? 출시 첫날 다운로드 수는 12건이었습니다. 첫 게임보다는 4배 많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숫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게임 페이지 방문자 수가 200명을 넘었고 위시리스트에 추가한 사람도 50명이 넘었거든요. 며칠 후 첫 번째 리뷰가 올라왔어요. 별점 4점에 창의적인 시간 조작 메커니즘이 인상적이다. 그래픽도 예쁘고 음악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연은 그 리뷰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기뻐했죠.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준다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리뷰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평점은 4.2점으로 안정되었고 플레이어들은 게임의 독창성과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어요. 작은 개발팀이 만든 것 같은데 정말 놀랍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 명이 만든 거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다운로드 수는 50건을 넘었습니다. 매일 7건씩 꾸준히 판매되고 있었어요. 매출도 500달러를 넘어서면서 등록비는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죠. 그런데 출시 2주째 되는 날 갑자기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팀 메시지함에 빨간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모두 게임 관련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발신자는 PIXELHUNTERTV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 구독자 15만 명의 인디게임 전문 유튜버였어요. 주로 숨겨진 보석 같은 인디게임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채널이었죠. 메시지 내용은 영어였지만 번역기 돌릴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LOCKMASTERS 전이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시간 조작 메커니즘이 훌륭하네요. 게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15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자신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영상까지 만들어주겠다니
손이 떨려서 답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고민하며 정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은 답장을 보냈어요. 게임을 플레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게 해주셔서 영광이에요. 물론 영상 만드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경품용 무료 키도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3일 후 PIXELHUNTERTV에 히던 잼 얼러트 CLOCKMASTERS 전이 리뷰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2부분짜리 영상에서 그는 게임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리뷰했어요. 시간 조작 메커니즘의 창의성, 픽셀 아트의 아름다움, BGM의 완성도까지 꼼꼼히 분석하며 극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디게임의 진수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 프로젝트가 창의성 면에서 AAA급 게임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영상이 올라간 후 첫날 조회수는 2만 회였습니다. 댓글에는 이 게임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당장 스팀에서 사겠습니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그날부터 태연의 게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팀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하루에 7건이던 판매량이 50건, 10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게임 페이지 방문자도 하루에 2,000명을 넘어섰죠. 더 놀라운 건 다른 유튜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PIXELHUNTERTV 영상을 보고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구독자 5만 명의 독일 유튜버, 3만 명의 프랑스 유튜버, 10만 명의 일본 유튜버까지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도 아무도 모르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 후 다운로드 수는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은 1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40만 원짜리 원룸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태연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었던 그 유튜버 덕분에 태연의 게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만든 작은 게임이 국경을 넘나들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위 PIXELHUNTERTV 영상이 올라간 지 2주가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어서면서 게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하루 판매량이 500건을 넘나들기 시작했고 리뷰 수도 200개를 돌파했습니다. 평점은 4.6점으로 올라갔죠. 가장 놀라운 순간은 12월 15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스팀 페이지를 확인하던 태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CLOCKMASTERS 전이가 스팀 인기게임 순위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몇 번을 새로 고침해도 똑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게임이 스팀 전체 판매 순위 10위 안에 진입한 겁니다. 그 주변에는 디아블로 4, 발더스 게이트 3, 사이버펑크 2077 같은 AAA급 대작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백억 원의 개발비를 들인 게임들 사이에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만든 게임이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20일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CLOCKMASTERS 전이가 스팀 전체 순위 1위에 올라선 겁니다. 태연은 모니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1위였습니다. 자신의 게임 제목이 가장 위에 빛나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3건의 다운로드로 절망했던 그 게임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임이 되었어요. 하루 판매량이 2,000건을 넘나들었고 총 다운로드 수는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게임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IGN에서는 올해 최고의 인디게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PC게이머는 혼자서 만든 걸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임스팟에서는 8.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플레이어들의 반응이었어요. 리뷰를 읽어보면 이 게임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텼습니다. 개발자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게임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특이한 리뷰가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있어요.
이 게임은 어둠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태연은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만든 게임이 단순히 재미를 주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홀로 버텨낸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12월 한 달 동안의 총 매출이 2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억 6천만 원이었죠. 편의점 알바로 하루 5만 원 벌던 사람이 하루에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언론에서도 태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게임 매체들이 인터뷰 요청을 보내왔고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혼자서 글로벌 히트작을 만든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180도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와서 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며 자랑스러워했고, 아버지는 게임이 이렇게 큰 사업이 될 줄 몰랐다며 인정했습니다. 누나는 동생 덕분에 친구들한테 자랑할 이야기가 생겼다며 웃었죠. 대학 동기들의 단톡방도 난리가 났어요. 태연이 진짜 대박났다. 뉴스에서 봤는데 완전 유명해졌더라. 역시 천재는 다르구나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소외감을 느꼈던 그 단톡방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는 중심이 되었어요. 12월 31일 연말 결산을 해보니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총 다운로드 수 15만 건, 총 매출 30만 달러, 전 세계 40개국에서 플레이되고 있었어요. 스팀 리뷰 평점은 4.8점으로 압도적으로 긍정적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40만 원짜리 원룸 창가에 서서 부산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작은 방에서 절망하며 게임만 하던 자신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을 만든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CLOCKMASTERS 전이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된 증거였어요. 그 게임이 디아블로와 발더스 게이트 옆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태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스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매일 수백 건씩 꾸준히 팔리고 있었어요. 태연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가라, 강남에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태연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방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공간이었거든요. 방 안을 둘러보니 여전히 똑같았어요. 누런 벽지, 삐걱거리는 의자, 물이 새는 수도꼭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절망도 맛봤지만 동시에 꿈도 이뤘죠. 실패도 경험했지만 성공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인드셋이었어요. 예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해외 게임 회사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디게임 퍼블리셔는 3년 계약에 연봉 15만 달러를 제안했고 캐나다의 게임 스튜디오는 리드 디자이너 자리를 제시했죠. 모두 1년 전만 해도 꿈꿀 수도 없었던 기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모든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자신만의 1인 게임 스튜디오를 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연 게임즈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게임의 기획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D 액션 RPG에 도전할 예정이었어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해봤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거기서 예전에 함께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태연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 진짜 오빠 맞죠?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태연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라 노력이었어요. 오빠가 매일 밤늦게까지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봤거든요. 그때는 뭘 하는지 몰랐는데
게임을 만들고 있었던 거네요. 그 말을 들으니 새삼 감회가 깊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연은 지난 2년을 되돌아봤어요. 2023년 겨울 절망에 빠져있던 백수에서 시작해서 2025년 초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게임 개발자가 되기까지의 여정 말이죠. 가장 큰 깨달음은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40만 원짜리 원룸은 여전히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절망의 공간이었던 곳이 희망의 공간으로 바뀐 거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걸 얻었어요. 자신에 대한 믿음, 끝까지 해내는 끈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2025년 2월 태연은 마침내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40만 원짜리 원룸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작업실 겸 기념관으로 말이죠. 가끔 슬럼프가 오거나 초심을 잃을 것 같을 때 이곳에 와서 처음 게임을 만들던 그 마음을 떠올리려고요. 벽에는 CLOCKMASTERS 전이 1위 달성 스크린샷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놨어요. 그 옆에는 첫 게임의 처참한 리뷰도 함께 붙여놨습니다. 성공과 실패, 희망과 절망이 모두 이 작은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후배 개발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배님, 성공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힘든 시간들이 어떤 의미였나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실패가 성공을 만든 거죠. 절망이 희망을 키운 거고요.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였던 것 같아요. 창밖을 바라보며 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그 바다가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냐고요. 40만 원짜리 원룸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누런 벽지도 삐걱거리는 의자도 물새는 수도꼭지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전 세계가 인정한 꿈 하나가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청춘의 증거가 남았고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남았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끈기가 남았고 작은 방에서 큰 꿈을 키운 용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그 작은 공간에 대한 감사함이 남았어요.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지만 그곳에서 태연은 진짜 자신을 찾았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CLOCKMASTERS 전의를 플레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게임을 즐기며 웃고 있을 때 태연은 가슴 뿌듯함을 느껴요.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하고 감동적이거든요. 결국 남은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40만 원짜리 원룸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